자, 그럴 때 질문이 들어오죠. 근데 박사님, 지난해 연말 미국 국채 좀 팔아서 한국 주식 샀다고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이 바로 이 대목에 들어오실 겁니다.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29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 발간된 책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건 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격려와 관심 덕분이라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종종 제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에 달리는 댓글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라는 책의 전략대로 했다면 이번 폭락 사태는 피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이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 상품 이른바 TQQQ 상품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지난 한 1년 동안 벌었던 수익들을 다 토해내고 이제 조금만 더 조정을 받으면 2020년을 거뒀던 수익도 이제는 내놔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가격이 반토막 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레버리지 투자가 신중하게 또 레버리지 투자의 대상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 아니라 안정적인 자산 배분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소매 판매를 이용한 스위칭 전략의 성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 선은 우리나라 코스피, 그리고 진한 파란 선은 미국의 소매 판매가 3달 연속 상승할 때만 한국 주식, 반대로 미국의 소매 판매가 3달 연속 둔화될 때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난 7월부터 한국 주식 매도 신호가 발생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제 책대로 했다면 지난해 주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러 투자를 통해서 환차익을 누리면서 안정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책 발간된 이후인 1월 달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그림은 방금 봤던 내용들하고 약간 다르죠. 그렇습니다. 끝부분 보시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스위칭 전략의 성과가 끝부분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왜 그럴까요? 2021년 9월부터 이제 업데이트된 데이터들을 봤더니 10월 말 11월을 고비로 해서 다시 우리 한국 주식에 대한 매수 신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12월 달까지 통계를 쭉 살펴보면 매수 신호가 뜨죠. 그리고 그 매수 신호가 뜬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매매를 했으니까 1월 달 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사니까 바로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저렇게 빠지는 것에 함께 맞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지난해 7,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달러 사서 충분히 방어했던 걸 갖고 샀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아픈 건 사실입니다만 이 모델이 좀 너무 빨리 움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고요. 우리가 이럴 때 하나 더 고려하는 모델이 더 있죠. 그게 바로 뭐죠? 미국의 ISM 제조업 가격 지수를 가지고 고려하는 듀얼 스위칭 전략 혹시 기억나세요? 미국의 소매 판매가 3달 연속 상승하고 미국의 제조업의 가격 지수가 3달 연속 상승할 때만 한국 주식을 사는 그 전략대로라면 아직 한국 주식 매수 신호는 뜨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듀얼 스위칭 전략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 전략을 따르는 게 역시 성과는 탁월하다라는 걸 이번에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질문이 들어오죠. 근데 박사님, 지난해 연말 미국 국채 좀 팔아서 한국 주식 샀다고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이 바로 이 대목에 들어오실 겁니다.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 첫 번째가 미국 소매 판매 3달 연속 변화를 측정하는 모델이었고 두 번째가 듀얼 스위칭이었죠. 근데 이 둘이 방향이 어땠어요? 미국 소매 판매 스위칭 전략은 매수, 반대로 미국의 소매 판매와 기업들의 가격 지수를 가지고 하는 전략은 매도였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일부만 이렇게 바꿉니다. 즉 뭐냐 하면 두 전략 다 모두 한국 주식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가 한국 주식 매수 신호가 한 모델에서 나면 전체 자산을 다 갈아 끼는 게 아니라 전체 자산 중에서 극히 일부를 달러를 매도해서 그걸 가지고 한국 주식 또는 한국의 저평가된 자산들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략들을 쓰게 되는 이유는 두 모델 중에 하나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라고 딱 하면 좋을 텐데 사실 그런 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모델,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미국의 가격 지수를 활용한 듀얼 스위칭 모델 모두 다 신뢰할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전체 자산에 있어서의 일부만 가지고서 리밸런싱 개념에서 한국 주식 채권들을 매수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소폭 매수했다라는 것을 밝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신호들이 특히 확연하게 나타날 때는 전체 저는 그냥 한 달에 다 옮깁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신호들이 조금 복잡하게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때는 일부 자산의 포트폴리오들을 조금씩 미세 조정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흐름이 1월에도 이어진다 그러면 저는 2월에도 미국 달러 팔아서 한국 주식 채권 샀어요 라고 또 한번 페이스북에 인증사실을 올리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의 세계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만 두 전략 다 모두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돼서 저는 그 둘을 약간 믹스하는 편이고요. 제 책을 읽으신 우리 독자분들 중에서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전략을 선택해서 매매를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책을 쓰는 동안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말 탁월한 성과를 올렸지만 올해 들어서서는 엇갈린 신호를 보며 저도 조금 힘든 한 달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업데이트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힘든 장에서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